MB 때 여러분 16만 호였어요. 그 정도 돼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도 않았잖아요. 잘 넘겼잖아요. 2008년 우리 잘 넘겼잖아요. 16만 호일 때 5만 원과 6만 호를 정부에서 매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남은 10만 원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다 소진됐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서 원래 적정 미분양 물량이 5만 호예요, 여러분. 매년 5만 호가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소진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 기득권들하고 카르텔들이 작업 쳐가지고 언론까지 가세해서 마치 5만 원, 6만 원, 7만 원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을 떠들으면서 건설회사에 돈 퍼부어주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 성장률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후행적으로 나타나죠.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건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3%면 경제성장률이 1%라는 거는 뭐 실질도 있고 명목도 있지만 지금 실질로 얘기할 텐데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이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엄밀히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나 이런 것들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소비가 줄면 국가 경제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메커니즘에서 소비가 줄면 매출이 주니까 매출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기업이다. 매출이 줄면 수익이 유지가 되면 다행이지만 적자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인원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실업자가 더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또 줄죠. 이 시작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을 넘지 못하는 경제 성장률이라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정적인 문제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더 한꺼번에 부채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기 때문에 1.0% 지금 순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적인 예를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최근에 그 왜 2천만 5천만인가 뭐 그 독일의 무슨 뭐 유명한 유튜버가 코리아 이즈 오버 보셨잖아요. 그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직면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거죠. 학교 다닐 때 내일 모레 시험 수능이야. 알지만 놀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데. 그럼 정신차려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학 떨어지고 실업자 되고 뭐 재유생 되잖아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득권들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월급 잘 받고 따박딱 나오고 뭐 보좌관 있고 옆에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그 개념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이 막 날 일진 취급해주고 잘해주니까 놀기 바쁜 거예요.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보이잖아요. 골든 데드 타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자분들은. 지금 3년, 5년 안에 세팅 안 하면 우리는 일본보다 더 나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주로 이 감사하는 건 뭐 당연히 느끼실 거고 결혼 안 하는 거는 지금 대세가 됐잖아요.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갑론을박이지만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은. 생각해 보세요. 집이 진짜 껌값에 가깝고 아무 때나 살 수 있다 그러면 집 때문에 가계부채하고 막 뭐 이러고 투자하고 투기하겠어요? 어떤 일을 하겠어요? 생산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일을 찾아야만 우리가 발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스타트업이 발전하고. 이 길을 지금 우리가 바꿔놨잖아요. 그러면 1.0%의 그 내용이 수치보다 내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 2032년 되면 여러분 결혼 쌍수가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한 12만 쌍 되거든요. 최근에 20만 쌍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 때는 45만, 50만이었어요, 결혼 쌍이. 그러면 건설회사가 지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50만이거든요. 그럼 12만이면 4분의 1토막이잖아요. 50만에서 12만이면 거의 4분의 1 수준이죠. 그럼 건설회사도 4분의 1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져야겠네요. 그럴 것 같죠? 이런 것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보시지 마시고 서울은 살아난다고 하지만 서울이 통배입니까? 그리고 사라진다고 해도 바로 사라지진 않잖아요. 다 우리 세대 생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부동산 갖고 지금 나는 안 저거 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일본의 일을 라멜처럼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곁들여서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지금 과잉적인 공격적인 뭐 이런 대출을 통한 투자는 좀 조심할 가능성이고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적정 가격이면 저는 사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적정 가격은 좀 오버된 것 같다. 투기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투기판의 끝은 누군가 피해를 보겠죠? 그걸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현재 아파트 시장은 3040이 주도한다고 할 만큼 3040이 부동산의 큰 손으로 불리는데요. 현재 경기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3040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심도의 개념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죠. 청년들이 처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도 요즘 알아요. 알 정도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게 번졌거든요. 아니, 고등학생 때 대학에 입학하는 게 목표고, 사회인이 되고 나면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거나 자기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가정에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죠. 무조건 집이 먼저인 거예요. 집이 먼저고 일이고 뭐고 집을 향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공부해서 집 사고 파는 일을 한다면 지금 하던 일 때려치고 싶어요.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죠? 기득권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되게.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를 이미 전 세계가 지적하고 있고 다 지적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총재도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되면 비싸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 집값을 유지하겠다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못 믿고 지금 아까 저 말씀드린 스트레스 DSR, 생애 최초는 스트레스 DSR을 약간 감면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불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내가 평생을 일해도 집을 못 사는데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둬야 더 올라가면 피해를 덜 보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논리대로 하면 전 국민이 지금 사야 되는데 안 사잖아요. 왜?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이자도 못 내는 분들은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그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양극화를 양산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상공사원들이 지금 이러면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야 꼰대들이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 어쩔 수 없네. 나라도 살아야지. 분명히 피해자가 생길 거 알아요, 본인들도. 그러면 그중에 혹자들은 또 우리가 뭐 꼭 어디 가면 쥐새끼가 있듯이 나는 남들이고 나발이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인간들은 자랑하고 떠들고 다녀요. 그거를 욕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젊은이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그냥 기성세대로서 반은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고 꼰대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에서 드린 말씀은 이제 꼰대들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10,000명 있는데 1,000명, 2,000명은 부동산 튀겨가지고 재미를 누리고 8,000명이 피해를 보면 그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소리를 내서 이 썩어빠진 대출 제도를 고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공사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그분들도 마음이 아까 말한 쥐새끼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편한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비싸게 사서 집값이 오르면 내가 자식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세상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약간 이상한 뭐 갭투기 하는 이런 양반들이 저를 폭락론자라고 자꾸 안티 행동들을 하는데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틀렸다라면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죠. 논리적으로 맞추면 현실이 안 그렇잖아. 꼰대야 이러겠지만 여러분이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저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잠재성장 1%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희 세대가 공산주의 같은 독재국가에서 민주화 데모를 했듯이 이제는 경제 민주화 데모를 하실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오르는 서울 부동산과 다르게 지방은 55주째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인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안 좋죠. 안 좋은 이유는 이제 부동산도 심리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무리해서 쫓아갈 수도 있고 케인즈가 얘기했던 것 중에 더 큰 바보 이론 있잖아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이어가는데 지방은 이제 그게 끝났습니다. 이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서울도 아마 민낯이 드러날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죠, 여러분? 서울의 주택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꺾이겠죠? 그 민낯은 지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방 얘기하시니까 수도권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그림 보시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추예요. 6월 23일 날까지 뽑은 거거든요. 요거는 밑에 점이 현재 거래량인 6월 달이에요. 그거를 7월 달에 그 가중치를 이제 신고 기간이 2달이니까요. 넣어서 표시한 지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7월, 6월 거래량은 여기란 얘기예요. 7월은 DSR 시작되니까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전체 흐름을 봅시다, 여러분. 자, 영콜 시절이에요. 그리고 1차 특례보금자리 신생아론 요번에 푼 거예요, 이렇게. 근데 힘이 약하죠. 푼 돈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수도권은 힘이 약해졌어요. 왜? 투자 수익의 개념에서 약간 멀어지는 느낌을 갖고 있죠, 수도권이. 지방은 더합니다. 지방 볼까요? 수도권은 이제 7월에 조정될 것 같고, 수도권에 일단 이 매물 추이를 보면 아파트 매물이 그대로 유지입니다. 소화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은 약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일부 지역들이 뭐 과천이나 이런데 서울의 인접성이 뛰어난 데가 뭐 또 분당 이렇게 뭐 호재에 있는 데를 빼고는 나머지는 천천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산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이 평균 3,800건인데 한 달 거래량이 지금 매번 2,000건 밑에서 왔다 갔다 해요. 평균이 여기인데
평균은 다 가지도 못합니다. 이 영걸 시절이에요. 자, 완전히 다우닝이죠. 서울처럼 여기를 뚫지도 못해요. 매수 힘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미분양이 좀 꽤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구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부산의 경제가 좋아졌냐?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이 5 나빠졌다면 부산은 10 정도 나빠질 겁니다. 이런 걸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 수요라는 게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고 그리고 대출 환경이 좋아지고 이럴 때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의 추세를 보면 생애 최초는 부산도 똑같이 적용돼요. 근데 왜 안 하죠? 서울만 왜 하죠? 여기서 색깔이 나오죠. 투자판인 거예요. 그러면 부산은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상공상공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서울은 이미 투기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그래 설마 서울은 안 빠지겠지 하고 붙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안 빠질까요? 도쿄가 그래서 안 빠졌습니까? 쫙 빠졌다가 요즘 조금 올라가잖아요. 엔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서울도 뭐 불패 이런 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지방은 지금 부산과 같이 다 이런 상태입니다. 세종만 잠시 지금 조금 펌핑됐다가 다시 또 좀 가라앉고 있어요. 왜?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안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서울은 대체지가 없잖아요. 딱 묶여서. 근데 광역시급들은 옆에 대체지가 많아요. 세종시만 해도 조치원이 있거든요. 옆에. 거리로 도로 새로 놓으면 한 5분 거리예요. 거기가 세종시 아파트 값의 반값이에요. 그럼 대체 효과가 있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서울도 신도시가 반값에 분양하면 도심지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지방 얘기하다 3기 신도시 이렇게 나왔는데 지방은 신도시 만들 필요가 없죠. 사실. 그죠? 이미 있는 것이 소화되니까. 그래서 지방은 제가 볼 때 연말까지는 이런 장세가 이어질 거고 여차하면 트리거가 외부 환경이 온다 이러면 조금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서울은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그 키워드로 자꾸 펌핑할 거예요. 우리 기레기님들과 함께 다. 주택가격이 너무 높으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저 수요 공급 원칙은 주택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가 줄잖아요. 그럼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럼 과연 쫓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봐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럼 주택가격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왔나요? 아니죠. 그때는 어땠냐? 주택가격이 부담 가능한 수니까 안 내려왔어요. 2015년, 16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17년, 18년, 19년도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 오판했던 게 뭐예요? 입주 물량 많다. 입주 물량 많은데 지금 몰랐거든요. 왜? 대출 제도로 그냥 방만에 풀어놨으니까. 웃기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을 같이 본다면 지방 시장은 약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다만 이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매입 그게 붙으면 좀 살아날 수 있어요. 예전에 MB 정부 때 지방의 어떤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그때도 서울은 비쌌기 때문에 서울은 경영을 안 하고 지방의 부동산 미분양 매입을 할 때 양도세 감면 한시적으로 이런 제도, 취득세 감면 제도 이런 또 실소유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 감면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수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방이 다시 올랐습니다. 서울이 내려갈 때. 서울이 내려갈 때 여기 혜택을 안 줬어요. 왜? 미분양이 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융위원회 또 욕할게요. 금융위원회가 싹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죠? 이거 대출 모피아들이 뒷질한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정부가 만약에 그런 대책이 나오면 좀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미분양의 적정 수요가 원래 5만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너무 펌핑해가지고 마치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5, 6만 미분양 되니까 나라 망할 것처럼 막 국민들을 호도했잖아요. MB 때 여러분 16만 호였어요. 그 정도 돼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도 않았잖아요. 잘 넘겼잖아요. 2008년 우리 잘 넘겼잖아요. 16만 호일 때 5만 원과 6만 원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남은 10만 원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박살나지 않았죠? 다 소진됐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서 원래 이 건설업계에서 다 아실 겁니다. 적정 미분양 물량이 5만 호예요, 여러분. 매년 5만 호가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소진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 기득권들하고 카르텔들이 작업 쳐가지고 언론까지 가세해서 마치 5만 원, 6만 원, 7만 원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으면서 건설회사에 돈 퍼부어주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좀 뭐 확대가 됐는데 결론은
지방 부동산은 어쩌면 지금 7만 원 넘었거든요. 조금 늘어나가지고. 근데 서울 쪽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 지방은 조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조금 살아날 기미가 좀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3, 4년 지나면 여러분 소득이 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소득을 쌓여가잖아요. 근로자들은. 그분들은 집 살 능력에 집값이 만약에 자 소득이 여기고 소득이 살 수 있는 집값 수준이 여기인데 지금 집값이 여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갭이 있으니까 안 사잖아요. 그럼 집값이 안 팔리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 내려오는 세월의 시간 동안 나는 돈을 조금 더 모을 거 아니야. 그럼 접하는 지점이 오겠죠. 이러면 다시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선순환. 이 시기가 저는 1, 2년 안에 올 거라고 봐요. 지방은. 더 공급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약세로 계속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다시 바닥을 다지고 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서울은 어떻게 될지 저도 가늠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인 추세상으로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나라를 위해서나 또 예측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반기에 들어선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하반기는 언론 플레이와 정부 플레이, 그리고 금융위원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 플레이라고 봐야겠죠.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금융위원회도 대출 규제 어떤 가이드를 갖다가 정하게 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시게 은행들이 대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평소에 의문을 많이 가셨을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만듭니다. 금융위원회가 풀어주면 풀리는 거고요. 닫으면 닫힙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MB 때 만들었잖아요. 2008년도에. 금융감독의 개념도 약해요. 금융감독원이 산하기관에 있어서.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한 행동을 보면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동양그룹 사태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 친구가 동양증권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좋은 수익펀드 채권이 나왔다 사라 막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애가. 그 친구니까 믿고 살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연이한테 안 샀는데 그게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친구랑 원수될 뻔했어요. 샀으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1년 전에. 자,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 채권 펀드 이런 거 못 팔게 해야 된다. 근데 금융위원회가 묵살했어요. 사고 터진 거예요. 라임 사태,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들어보셨죠? 이것도 규제 풀어준 게 원래 신고 인가제예요. 체크해가지고 펀드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 인가를 합니다. 심사해가지고. 이걸 갖다 신고제로 바꾼 게 금융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와서 그거 한 거예요. 터진 거고. 이런 부분이 금융위원회 그러면 안에 구성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걸 방치해? 그래서 그 직무유기에 사실 가까워요. 그런 양반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대출 정책을 어떻게 썼겠어요? 은행들 밥벌이 해주는 뒷질했겠죠. 저는 그렇게 유추가 돼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역할이 좀 이상하다. 이걸 갖다 원래 이게 기획재정부에 있던 거거든요. 기재부에 주고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들어서 원래 감독을 하고 이런 나쁜 행위들을 막는 그걸로 바꾸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은 좀 얘기가 길었지만 정부 플레이와 언론 플레이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플레이가 있잖아요. 소비자들은 이미 한숨 쉬고 시장을 보실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올랐고 서울은. 지방은 지금 계속 관망하고 있는 거고 소득이 되면 따라 붙으실 거고. 그러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나누느냐 이 신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단 반응합니다. 예전 같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경제가 좋지도 않고. 그러면 기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출 규제가 안전하게 되고, 그렇다고 뭐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을 뭐 강제적으로 뭐 집을 못 팔게 하거나 이런 문재인 정부 때 징벌적 이런 행정제도가 아니라 그냥 시장은 놔두고 무리한 수요들을 제어하는 선에서 간다라면 시장은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 플레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시장이 바뀔 텐데요. 제가 볼 땐 정부 플레이가 만약에 없이 입 다물고 있다. 그럼 언론 플레이만 남았잖아요. 언론 플레이도 지금 막 하다가 최근에 조선일보가 반갑지 않은 폭등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도가 지나친 거예요.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그 워딩을 사실 저는 조선일보 기사들을 볼 때 그런 워딩 형태를 많이 접하지 못했거든요. 나라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 공유된 거잖아요. 그럼 언론 플레이도 약간은 지금까지는 몇 달 동안 펌핑했지만 제정신이라면 계속 펌핑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몇몇 기레기 언론사들은 뭐 스트레스 DSR로 국민들의 뭐 대출 뭐 이제 이렇게 떠들겠지만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집값이 서울 수도권 너무 높다. 이거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거고, 이미 스트레스 DSR는 시작되죠. 그리고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좀 줄었어요. 이게 소리 없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시장을 누를 겁니다.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 조금씩 내려올 소지가 많아요. 이런 요인들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빨리 발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정부가 아마 늦게 발표하면 7월 말에 발표할 거예요.
왜? 스트레스 DSR과 전세보증 대출 한도가 시장을 갖다 완전히 못 잡고 언론 플레이가 이기면 그때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연적으로 가면 시장이 온화하게 가는 게 제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급격한 하락보다는. 이런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일단은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훨씬 조정 요인이 많고 서울은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이슈만 가지고 이제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고 후순위 대출 아까 말씀드린 생애 최초 갭 투자 이것만 딱 정부에서 만약에 카팅이 된다. 이러면 제가 볼 때 시장은 무조건 안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 한 달 정도 스트레스 DSR, 전세보증 대출한도 보증 줄인 거, 그 정부 대책, 언론 플레이 네 가지 보시면서 제가 볼 땐 8월 정도부터 시장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